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아마 창업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에 비해서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요. 또 창업 준비도 참 의욕은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뭐 자금 문제도 그렇고요. 또 정보 뭐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창업 지원도 그렇고요.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가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김동선 중소기업 청장님을 모시고 중소기업들의 애로점도 좀 상황 뭐 이런 걸 듣고요. 또 그들의 지원 방향, 또 아무래도 또 현황 어떻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뭐 이런 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성 중소기업 청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자,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청소가 대전에 있죠? 네, 본청은 대전에 있고요. 그렇죠. 네. 대전으로 내려간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정부 청사 청단위로는 전체가 네. 다 대전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요. 그렇군요. 벌써 한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옴부즈맨. 예, 옴부즈맨. 서울에서 네. 이 서울 사무소는 따로 있고 네, 네. 여기는 옴부즈만 제도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그것은 이제 이 기업들이 느끼고 네. 체감하는 그러한 규제를 건의를 하면 그런 규제를 발굴을 해서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하여간 그 현장과 접촉을 해서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좋은 창구입니다. 채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조금 내려가기 먼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서울에 네, 와서 그렇습니다. 사무소식으로 이렇게. 예. 자, 청장님, 여기 중소기업 청장 오시기 전에 청와대에 계셨다고요? 네,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네. 지경부 계시다가.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비서관 하시다가 중소기업 청장으로 발령을 받을 적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대통령께서 청장님을 보고 중소기업 청장을 보내시면서 네. 김 청장의 키가 작아서 아마도 중소기업청이 맞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건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그래요? 예, 네.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선 비서관을 중소기업 청장으로 네. 발령을 낸 것은 김동선 비서관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장으로 냈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좀 그러셨구나. 예. 실례지만 키가 얼마세요? 지금 160 좀 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50대 이후 되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중앙 관리 중에서 키 작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뭐 속된 말로 이게 좀 개량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참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저희가 하나 캐치 프레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스몰 자이언트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자이언트가 이제 작은 거인 아닙니까? 그럼요.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도 좀 강소기업으로 단단하고 내실 있는 강소기업으로 키우겠다 하는 거를 저희 이제 중기청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께서 조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 가벼운 조크 아니라 의미가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계시다가 막상 이제 현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뭐 얼마 되셨죠? 지금 한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또 중앙정부에 계실 때하고 좀 다르죠?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데스크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와서 그걸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그 현장감 있는 그러한 체감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기 와 보니까 물론 중기청이 정책도 만들지만 그런 정책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해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중기청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해 관계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또 그쪽에 건의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 관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중앙 관리 하시다가 현장에 내려오는 지금 김 청장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현장 경험을 좀 갖고 그리고 또 중앙 관리로 가면은
아마 그 책상에서 이렇게 기획하시고 관리하시고 네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요새는 들어요.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에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네. 반드시 이제 그런 소통 과정, 예. 또 현장을 방문해서 건의를 수렴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예. 일반적으로는 중앙관리 하시다가 이렇게 청장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같은 것도 지도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일단 뭐 중소기업청 하면은 총장님 대충 뭐 단어에서 주는 어떤 네. 그런 그 감 때문에 네, 네.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네,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소상히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을 네.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이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퍼센트로 99%. 네,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군요. 네. 그러니까 뭐 90%. 그 다음에 이제 99%. 고용으로 네. 따져도 그 종사자 수를 따지면은 전체 고용 인력의 88%를 차지합니다. 그런 수치는 이제 저희 나라뿐이 아니고 모든 선진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 거의 유사한 그런 현상입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한 나라 경제를 차지하고 지탱하는 뿌리고 그렇죠. 실핏줄이라는 그런 얘기죠. 네.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일자리 창출에 그런 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의 역할 또 중요성이 지금 나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을 네. 선별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시장 경제 질서에서 상당히 낙오가 되고 시장에 실패가 생기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네.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해서 그쪽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한 그 지원 수단으로는 물론 자금 지원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 또 아울러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네. 또 중소기업의 그 판로를 지원하는 판로 지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포션이 99%라면 정말 뭐 네. 그건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너무 대기업만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기업하면 의뢰 우리는 그냥 대기업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실질적으로 뭐 대기업들이 물론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또 사실이지만 네. 중소기업들이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공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절대 다수 있는 분들인데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보조적 역할이 없이는 대기업이 클 수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1년 3월에 오셔가지고 한 1년 지금 한 3, 4개월 되셨는데 네.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소회가 좀 어떠세요? 제가 작년 3월에 네. 부임을 해서 그때 부임을 하자마자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양극화 해소 문제가 아주 화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 금융위기를 냉기고 상당히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경기 회복의 네. 체감이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미치지를 못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민경제 쪽에 어려움은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SSM 이런 SSM. 문제로 해가지고 한창 시끄러울 때 오셨어요. 네,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그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런 쪽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 중심으로 그렇죠. 저희가 좀 역점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그런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멍가게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네.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고용 문제입니다. 보통 일자리 문제가 문제인데 아니죠. 네, 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쭉 역사를 보면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거는 극히 제한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또 창업한 새로 초기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많은 중소기업 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뒤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네.
하여튼 정부,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특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잘 모를 적에 어떤 그런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도 많이 또 주고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옴부즈먼 이 사무실도 지금 소통을 위한 어떤 장으로서 이렇게 마련된 건데. 총장님 그동안에 오셔가지고 뭐 현장 소통을 위해가지고 일주 삼통 정책이라는 걸 뭐 하셨다 그러는데 일주 삼통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최소한 하여간 현장과 밀착을 해서 일주 삼통이죠. 일주일에 3번 정도 현장과 접촉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뜻이고요. 그 접촉하는 그 행태로는 먼저 이제 공장 방문이라든지 기업을 방문을 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담회가 있습니다. 주요한 업종별로 또 뭐 전통산업이다 뭐 또 재래시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는 포맷이 하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대학이나 또 젊은이들 모여 있는데 뭐 또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러한 그 기조를 지금 부임한 이래로 쭉 지금 지키고 있고요. 거의 한 그런 걸 횟수로 치면은 거의 한 200회 정도 다다른 그런 활동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역대 중소기업 청장님들을 뭐 한두 번은 대충 다 뵀는데 김 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건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가장 편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기업하는 왜냐면 청와대에도 계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고위 관료 하셨는데 아주 뭐 그야말로 너무나 편안한 그런 이미지셔서 아마 중소기업인들이 문턱이 그렇게 높게 느끼지 않은 그런 인상이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지금 뭐 업황이라 그럴까요?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아무튼 지금 뭐 계속 좀 안 좋은 상태였다가 조금 또 좋아졌다가 요즘 또 뭐 이런저런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소프트 패치 얘기도 나오는데 대기업은 어쨌든 고환율 뭐 이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분명히.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들 업황이라고 할까요? 현장을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수출을 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수출을 거의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되고 그쪽에서 많은 이득이 생겨가지고 사실 업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창업률이나 또 일반 제조업의 가동률 자체는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이렇게 좀 취약계층의 규모가 작고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그러한 쪽에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상당히 지금 체감 경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원자재가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됩니다만은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좀 많은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성장의 혜택을 못 봤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우성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조금 이따 그런 쪽 얘기를 조금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여튼 돈 문제겠죠. 유동성 확보 문제, 판로 개척 문제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중기청의 소위 정책자금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오래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금년도 정책자금 규모가 3조 2천억 원.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미세할 정도 약간 늘은 걸로. 줄은 게 아니라 증가폭이 좀 적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정책자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직접 중소기업들 영세 기업들 대상일 텐데 자금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운영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정책자금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여하는 자금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그 자금 유동성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융자, 저리의 융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정책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준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는 사실은 효과가 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많은 기준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전략 분야, 전략 기술 개발 분야 그런 쪽으로 좀 한정을 해서 그쪽에 약 3조 2천억 중에서 한 2조 이상을 그런 7대, 7대 전략 산업 분야로 네. 한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민간에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 지원하는 쪽은 사실은 창업하고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 담보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책 자금을 초기 창업 기업,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7년 미만의 그런 초기 기업한테 좀 정책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돈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배분하느냐의 맞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네. 정말 아까 나눠 먹기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 자금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그렇게 그냥 모아놓고 그냥 뭐 별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돌려가면서 네. 이건 늘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말 잘 마련돼야 네. 그것이 합리적으로 다 그 국민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많고요. 그럼요. 자, 이제 여러 부분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 이것도 참 그 해결이 난망한 문제고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냥 총괄적으로 총장님이 갖고 계신 동방 성장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먼저 전체적으로 피력을 좀 해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그 소위 종속관계,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비율이 어떤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서 해외에도 직접 수출을 하고 이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모든 업종이 가전 해서 전자나 이런 것들이 다 하청 구조로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이 협력업체를 도와주고 같이 성장을 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중소기업의 몰락일 뿐이 아니고 결국은 그러한 그 불이익이 결국은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한테도 피드백이 되죠. 네, 될 수 있다. 과거에 우리 도요타 사태를 보면 그 도요타에 부품을 공급하던 자그마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기술 개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 완성차 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같이 가고 있는 협력업체를 확실히 지원을 해주고 같이 또 수익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시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도 이 단기간의 과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아주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장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의 어떤 성장 단계가 우리가 있다면 가령 양적 성장의 단계가 있고 질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그 성장 가령 박 대통령 같은 때 이제 개발 독재 시대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양적 성장의 논리 때문에 시대 상황 때문에 어떤 경쟁적인 논리 같은 것이 그런 쪽으로 또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은 대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가 필요했던 것도 분명히 맞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대기업이 끌어줘서 이만큼 발전한 거는 인정을 하되 이제부터는 그런 질적 성장, 어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균등한 소위 성장 문제를 한번 정말 심각하게 정부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지금 성장의 패턴도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네. 정말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될 네. 때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면에 중소기업 총 네. 역할이 정말 중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정운찬 총리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총장님 뭐 개별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하도 언론상에 그게 뭐 이상하게 논쟁 비슷하게 네, 상당히 논쟁이 됐었죠. 네, 뭐 학문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저는 뭐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수랄까 또 이익이 쉐어가 돼서 네. 또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 채용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 예. 기본 취지를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죠. 네. 일단 자 우리가 총장님 한번 동반 성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네, 하죠. 네. 동반 성장이라는 것이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할 텐데 그런 그 동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 그런 지속적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뭐 작년에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네. 가장 현안이 됐던 거는 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그 납품 단가를 그랬죠. 인하를 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현금 결제를 하지를 않고 어음 결제를 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관행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작년에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을 했고 하도급법을 많이 개정을 해서 그런 납품 단가를 인상을 안 해주고 오히려 깎고 하는 그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을 했고 또 기술 탈취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새로 또 도입을 했고 이런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가 강요를 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화해서는 이게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민간 주도적으로, 네. 민간이 자율적으로 그걸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그랬었죠.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기업하고 특히 협력업체 간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과제라든지 또 인력의 양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수단들을 네.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반성장위원회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어떤 업무 채널 같은 것은 잘 확보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쪽하고 또 협력업체를 대변하는 중소기업 쪽하고 이 전문가들이 같이 민간이 같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중소기업 네. 업계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 레이즈를 하고요. 제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 문제점을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들을 계속 저희가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상대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중소기업 얘기를 좀 했는데 중소기업 스스로 좀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얘기를 해 본다면은 탄탄한 중소기업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좀 어떤 고쳐야 될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강소기업 네네. 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빨리 좀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D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기가 고유한 그런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분야에 우리가 R&D 자금을 대폭 확충을 해서 그런 쪽에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하고 네. 그쪽에 기술 개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을 지금 많이 감안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수출 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가 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그걸 해외에 수요를 확보를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하면 이게 자생력을 키우고 기술 개발도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또 금년에 특히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을 수출 시장으로 시장을 개척하게 하고 해외를 진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단계일 적에는 그냥 솔직히 대충 만들어서 그냥 네. 싸구려 제품 파는데 네. 이제 우리가 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네.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치열하게 대한민국 제품은 이미 뭐 상위권에 들어가는 네. 제품이라는 네. 인식들이 있는데 웬만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들도 R&D의 필요성이 네. 갈수록 커진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첨단이 아니면은 시장에서 먹히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수출 전략 같은 것도 네. 이제 예. 저거 해야 된다는 예. 건데 그런 그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소위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뭐 지원 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사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수출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수출을 전담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을 개별적인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알아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 힘이 버겁다.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기청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출기업 콘소시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요한 업종별로 콘소시엄을 만들어 놓고 그 콘소시엄이 제작, 생산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마케팅은 별도로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코디네이터가 해외에 주문을 따오고 해외에 진출할 때 그런 것을 토대를 마련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 제작만 중소기업 콘소시엄이 담당을 하게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러시아에 약 1조 원 규모의 지금 LED 조명등, 가로등 이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업종을 중소기업들이 콘소시엄화해서 수출 쪽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업종을 의료기기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스스로가 뭉치면은 아마 그것도 효율적일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원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트라 같은 데가 물론 그런 일을 또 하는 데긴 하지만은 물론 코트라만 뭐 갖고는 코트라는 어렵겠고요. 개별 기업 단위로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글로벌로 진출하는 콘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저희 중기청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인데 그런 그 네. 수출에 대한 노하우들 네, 또 네. 현지 뭐 지역 네. 상황이라든가 그런 마케팅 전략 같은 거 너무나 잘 네, 갖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좀 나서서 그런 것도 조금 어떤 그 네. 조그만 자라나는 기업들의 영역이 좀 다르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좀 지원 뭐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기업,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를 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뭐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저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 회의 네, 네.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다녀왔습니다. 얘기가 있었고 성과가 있다면 뭐 어떤 거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벤처기업들, 기술력으로 무장한 소위 벤처기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한 26,000개가 지금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아마 역대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벤처기업들이 등록이 그래요? 됐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2의 벤처붐이 잘만 하면은 조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벤처기업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 모델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다 조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미국의 벤처 생태,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실리콘밸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쪽을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민간 자금이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금이 민간으로부터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델을 맞아요. 우리가 좀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제도를 많이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이 소위 말해서 그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데고, 그렇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기업가 정신 센터나 이런 조직하고 우리 쪽하고 많은 협력 사업을 지금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구체안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스탠포드하고도 지금 그렇고 그 창업 초기 기업도 실리콘밸리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거 뭐 네, 그런 그 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년 중에 한 20여 개 우리 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서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 내에 네.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센터, 그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성공할 만한 아이템들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추려서 네. 그쪽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 보육센터 내에 그쪽에서 아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중에서 성공적인 벤처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우리 지금 그 석좌 교수죠. 안철수 네네. 씨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그 경제계 그 유력 인사들이 네. 우리 벤처 기업가 정신이 너무 실종이 됐다. 네. 제2의 벤처 붐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네. 창조적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 네. 너무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개탄을 했는데 네. 지금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그런 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좀 새로운 감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냥 실종됐다고만 얘기 들었지. 네. 뭐 그런 게 실제로 뭐 어떻게 현장에 좀 그 일어나나요? 과거에 우리 1차 벤처 네, 붐 네. 시대 때는 그 벤처 기업들이 거의 이제 IT 위주로 네.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벤처 거품 논란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산업 행태가 네. 지금 유망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SNS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아주 많은 그런 융합 분야에 좋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다행스러운 거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서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네. 그런 벤처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열기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쪽을 조금만 우리가 제도나 네. 법을 좀 보완을 하면은 상당히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얘기인데 네. 벤처 정신 살려야죠. 네. 그리고 좀 기업 청년들 취직 안 되는데 네. 다 그냥 대기업만 취직하려고 그러지 사실은 정말 스티브 잡스나 무슨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처럼 예, 예. 자기가 좀 기업을 창업을 해서 네. 근사하게 키울 생각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자, 지난 4월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법률을 됐었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마련됐다고 네. 볼 수 있는데 뭐 성과 또 그런 계획 그런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업계 또 우리 학생들 계속 만나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같이, 네. 우리나라 젊은이 같이 창조적인 DNA가 풍부한 그런 젊은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실패를 한번 하면은 거기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한번 팽배해 꺾이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재기할 수 그런 있는 게 제도도 그렇죠. 지금 상당히 미비가 돼 있다. 네. 이런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쪽을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성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적인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이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입니다. 네.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그런 그렇군요. 모델법이고요.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많은 창조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저희 통계로는 약 지금 23만 개 이상의 네. 그런 1인 창조기업들이 지금 생겨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소기업 층에서 뭐 다양한 하여튼 창업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한번 기업가 정신, 또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마인드로 무장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 쪽에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모델이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 같은 예. 그런 재단인데요. 그 재단을 주축으로 창설을 한 멤버들이 우리나라 1세대의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입니다. 네. 그 기업인들이 50억을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매칭으로 50억을 같이 출연을 해서 100억의 100억짜리 펀드를 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을 이제 젊은이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후견인이 돼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인들과 후견인 협약을 체결을 하고 네. 또 창업을 지원을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멘토 역할을 하던 그 기업이 그쪽에 직접 투자도 하고 지분도 참여를 하고 하는 모델을 지금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젊은이들이 상당히 정보도 얻고 영업을 하는데 미숙한데 그러한 일반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오디션 프로 많은 거 네네. 아시죠? 거기 네네. 보니까 멘토가 이렇게 저 아마추어들을 발굴해서 키우니까 금방 크더라고요. 뭐 네네네. 금방 유명해지고. 그거 그런 거 업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슈퍼스타 K 네.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슈퍼스타 V, 가칭, 벤처기업,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좋은 아이템이 발굴이 되면 그쪽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기성세대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걸 내가 미리 좀 알았더라면은 네네. 시행착오를 훨씬 덜 겪었을 텐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런 걸 보면 기업도 네. 다 겪어보고 벤처 해봐서 망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번 시행착오 겪은 선배들이 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만 된다면 여러 가지 정보나 뭐 노하우를 그렇습니다. 전수해주면 얼마나 네. 효율성이 높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도적으로 말하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전국에 이제 77개 대학이 경합을 해서 네. 15개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2개에서 3개의 대학들을 지정을 해서 그 대학들이 지역에 네. 창업을 선도하고 네.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선도 대학들을 지정을 했고요. 저는 요새 그런 대학들을 찾아가면서 대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과감하게 한번 창업을 해봐라. 대기업에 그냥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도교수나 전담교수, 선배 벤처인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한번 성공 창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 흐름이 좀 크게 한번 일어나서 네, 우리가 네. 어떤 정말 중소기업 기반으로 하는 혹은 그 조그만 어떤 그 창조적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한 구조가 한번 시대 바람을 타고 한번 네. 나라 전체 한번 휩쓸어 버렸으면 지금이 꼭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스마트 생각하고 기기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스마트화가 되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국민경제대책회의 대통령한테 보고한 데에서 네. 글로벌 창업 촉진 대책이라는 네, 거, 뭐 네. 그런 것도 내내 네. 유사한 내용이겠죠. 뭐 그건 그렇죠. 이제 특별한 창업도 국내에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이 영업을 할 때는 전 세계 대상으로 네.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한번 글로벌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외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갖고 있는 네. 좋은 연구소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연구원이 새로 기업을 만드는 그런 창업도 활성화하고 이런 다양한 지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네네. 빼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영세 자영업자들 문제인데 저희 그 SSM 네.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예. 작년에 SSM 규제 법안이 시행이 됐죠. 하여튼 참 시끄럽고 네.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문제죠. 네. 답답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규제 관련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나서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좀 줄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그 SSM 뭡니까 출점 뭐 동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하고 향후 이거 어떻게 좀 전개될 건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에 그게 워낙 큰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가 됐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유통산업법 또 상생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네. 그 효과에 힘입어서, 금년에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새로 SSM으로 진출하는 속도가 부쩍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자영업자 이름으로 이렇게 가맹점을 새로 여는 그런 추세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많은 타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법적으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센터나 SSM이 진출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골목 슈퍼라든지 또 전통 시장이라든지 자생력을 키우고 또 이 대형 슈퍼나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그 물건이나 이런 거에 손색이 없는 좋은 품질의 싼 물건을 공급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골목 슈퍼 또 전통 시장을 현대화하고 또 편리한 쇼핑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참 우리 정말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님 할아버님들 네. 주름지신 그분들의 네. 생활 터전인데 네. 전통시장이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낡아 빠지는 그런 개념 우리가 봐서는 안 되죠.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요. 좋은 유통 공간인데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전통시장 살리기에 작년에 중기청에서 온누리 상품 같은 거 발행했었죠. 예, 그것도 효과가 컸습니다. 경쟁력 방안 같은 거 조금 모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네. 지금 전국의 전통시장 개수가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1,500개 시장이 있고 각 지역마다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통시장을 1,500개를 전체를 다 살려갈 수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전통시장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1,500개 중에서 저희가 목표는 한 500개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500개를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평가를 하고 그 시장을 가급적이면 특성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문화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또 특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특산품 전용 시장이라든지 또 이 생활 주택가에 있는 그런 것을 근린 생활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시장들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많은 성과를 또 나름대로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어디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은 근사하게 지은 좋은 빌딩 내 쇼핑보다 시장 가서 그냥 전통시장을 그게 먼저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방문을 하죠. 그게 예. 그리고 중고품 파는데 그런데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천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또 뭐 격려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으로 네. 거듭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이나 또 사업을 하는데 기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로 또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펼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한 말씀을 드릴 것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이 중소기업들이 서로 뭉쳐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또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에 초석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젊은이들을 고용을 늘리는데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양적이지만은 개수로 봐서 99%가 중소기업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장 전체. 그야말로 뭐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죠. 네, 그렇죠. 네. 기업이고요. 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뭐 네.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주시길 예, 좀 예. 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라도 네. 그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좀 많이 현장 뛰셔가지고 네. 그분들의 어려움 정부에도 좀 많이 정부에 또 계셨으니까 네,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지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